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쉽지 않습니다. 뭐가요? 중고거래 하시죠? 예.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치킨 안 먹는데요? 치킨도 안 드셔. 썬티킬러 마셔야죠.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웬만하면 좀 호응해 주실 법도 한데. 아니요, 굉장히 지조 있으신 분입니다. 지조 철병남. 네. 아주 멋있습니다. 자, 과연 이분은 중고거래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물어볼까요? 유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입니다. 네, 중고거래 많이 해요? 했죠. 많이 해요? 네. 그렇구나. 저는 뭐 이제 애기 키울 때 맞아. 네, 육아용품 좀 육아용품은 해야 돼. 육아용품은 중고 거래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자, 그래서 번개장터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현대차 네. 그 무슨 데이죠?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 데이. 네. 네, 어제 인베스터 데이도 있었고 최근에 좀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 등급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A 등급을 받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한다면 무디스, 피치, S&P. S&P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 세 군데로부터 다 A 등급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랑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이제 인베스터 데이랑 좀 연결해서 오늘 한번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었는데, 네. A도 있고 더블 A도 있고 트리플 A도 있고. 네, 트리플 A입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A3, 뭐 A-, A- 이런 상황이긴 네네. 한데 이게 일단은 A 등급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크고요. 또 네. 하나는 글로벌리 봤을 때 3대 신평사로부터 전부 다 A를 받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벤츠, 토요타, 혼다 요 세 개 회사 정도만 지금 이제 A 등급이에요? 네, 세 군데 다 A 등급을 받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어떤 데서는 트리플 B를 받고 있고 어떤 데서는 A를 받고 있고 막 혼재돼 있고 네. 대부분은 또 B 등급에 조금 다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도 아니고 또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R&D 투자에 비용을 좀 많이 쏟아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나 IT 기업들에 비하면 항상 원래 신용 등급이 조금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A 등급 자체에 세계 이제 3대 신평사 A 등급을 다 받았다는 것도 크고 이게 좀 현대차가 어제 발표했던 인베스터 데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자기 돈도 쓰지만 또 이제 또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도 받아야 네.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조금 같이 드릴게요. 네. 혼다는 제가 볼 때는 내려옵니다. 혼다도 지금 세 개 다 A 등급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혼다는 근데 하나 정도 제가 떨어질 거로. 하나는 아마 B 등급 정도로 내려갈 거로 저는 봅니다. 신용등급 A 등급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는 혹시 아실까요? A 등급이요? 네, A 등급이면 일단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요. 투자해도 그렇죠. 괜찮아. 그렇죠. 요 정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면 쉽게 보면 그런 건데 수출입은행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보면은 트리플 A가 사실은 제일 높아요. 네. 이제 무디스, S&P, 피치 이렇게 좀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제 각 회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뭐 A, AAA, 뭐 BAA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당연히 트리플 A가 다 가장 높고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여기 A1, 2, 3, A 플러스 A, A 마이너 요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요 스프레드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은 밑에 있는 B 등급에 다 있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이 A 요 지금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글로벌리 봤을 때는 4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러니까 3대 평가사에서 다 A 받은 데는 네. 한 4개 회사밖에 없다. 네. 그럼 다른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디스로부터 이제 A3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한테 A-, S&P A-를 받았어요. 이게 올해 다 바뀐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이제 S&P로부터 받은 게 A-였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무디스가 A3를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2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피치에서도 A-로 지금 상향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밑에 보시면 벤츠가 이제 A2, AA고 도요타가 A1, A 플러스, 혼다가 A3,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요타가 굉장히 좀 좋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현금 창출 능력도 굉장히 네. 좋고 또 이제 라인업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세계 1등이잖아요. 네. 판매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사실은 글로벌 2위 기업이거든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은 무디스한테는 A3인데 피치는 A고, 근데 S&P는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보시면 무디스는 현대기아랑 같고요. 네. 피치에서는 이제 현대기아보다 좋게 받고 있는데 S&P 쪽에서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 보시면은 다 B예요. 다 B 등급에 다 몰려 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A를 받기가 힘듭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피치에서는 아직까지 신용 평가를 받지 않았고 무디스와 S&P로부터는 이제 트리플 B와 Baa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2012년부터 무디스한테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BAA1을 받았고 그리고 네. 이제 피치한테서도 이제 2012년도에 트리플 B 플러스를 받아서 그때부터 계속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뭐 전기차 글로벌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좀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최고입니다 지금. 지금 뭐 아, 현대가 영업이익률. 9% 넘고 네. 기아가 거의 14% 가까이 되죠. 네, 10%, 13%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 있죠. 제꼈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비교할 수 없어. 테슬라는 5%, 6%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네.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투자를 좀 많이 해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추가적인 내연기관 투자가 조금 이제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져오는 이제 영업이익률 상승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은 늦게 들어갔는데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21년도부터 EGMP 차량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조금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운이 좋게도 잘 팔려요. 잘 팔리는 건 이유가 뭐냐? 좋아요. 제가 최근에 뭐 벤츠도 뜯어보고 했지만 다른 차들을 전기차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 벤츠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독일 업체들, 네. 네.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도 이제 전동화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조금은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벤츠 뜯어보고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은 팩, 모듈, 셀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네. 아직까지 많이 안 만들어 본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코나 일렉트릭 불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몇 조를 쓰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내고 나서 배운 게 EGMP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기술이거든요. EGMP. 보면은 뜯어보면 달라요. 어떻게 뭐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딱 일단은 봤을 이제 때.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게 우리가 흔히들 제일 불이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냉각이잖아요. 네. 냉각 시스템이 벤츠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일단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고 아 근데 벤츠 뜯어 보니까 약간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었죠. 아 그럼 불 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많이 중요성이 커지는 게 BMS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BMS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하우징 자체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진동이랑 충격이 많아요 자동차가.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딱 케이싱이 돼 있어가지고 외부 충격도 덜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최적의 그런 이제 효율을 내면서 능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또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신용 등급을 네. 이렇게 잘 받았으니까 그럼 이게 기업에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좀 네. 유리해지죠. 자금 돈 땡길 조달. 때? 네. 일단은 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지기도 하겠지만 투자를 유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신용 등급이 낮게 되면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하기가 일반 사람들도 꺼려지는데 네. 첨납적인 액수를 이제 만지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함부로 돈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 이번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인도 시장에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IPO를 통해서 지금 한 4조 원 정도 지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인도 그 주식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인도 자본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유럽, 미국, 중국 이런 여러 자본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금 유치를 하기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조금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뭐 재무 상황을 제가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 네. 여기 이번에 S&P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에비타 마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어서 뭐 에비타는 아시잖아요, 잘. 일단 그냥 한마디로만 하면 감가상각전 이익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렇죠. 이해하고 있긴 한데 네. 진짜로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말고 진짜로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를 제일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에비타인데 네. 에비타 마진이 높다는 거는 실제로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한번 좀 제가 가져온 거를 좀 보여주시면은 에비타 마진 이게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인데 작년 2분기부터 계속 10%가 넘습니다. 13%, 12.3, 11.2, 11.7 이렇게 나오고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평균도 10%대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5.3, 13.5, 12.5, 15.4 그리고 최근에 이제 15.5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업이익 오피 마진이랑 좀 비교를 해서 봤을 네네. 때 에비타 마진도 당연히 두 자릿수 나오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뭐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랑 간이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15.5가 나왔다는 거는 럭셔리 브랜드도 잘 받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높은 지금 재무 상황이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게 딱 보니까 영업이익률 우리가 뭐 9%다 하는데 이제 에비타 마진이 12%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벌었는데 12만큼이 에비타 마진인데 영업이익이 9원이다. 네. 그러면은 한 3원 정도는 이게 감가상각으로 재무에서 그냥 그렇죠. 없어진 척 하는 거지. 네. 우리는 실제로는 12 벌었어요. 이거니까 네. 와 굉장히 많이 벌고 있군요. 사실 우리가 뭐 일반 분들은 에비타 마진보다는 그냥 이제 영업이익률을 영업이익률에 보죠. 더 네. 아니, 왜냐면 익숙하긴 하니까. 네. 아니 이게 공장이 대부분인데 감가상각을 안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공장도 굉장히 많고 차는 미리 생산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생산분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 마진으로 두 자릿수를 받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건데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기존에 투자해놨던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현대차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정몽구 전 회장 시절에 아시겠지만 뭐 NF 소나타 네. 그 다음 번부터 굉장히 잘 됐거든요. 아 NF. 네, 그 이유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어요. 그때 해외 공장 다 지었고 R&D 투자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별로 안 좋았지만 YF 소나타 시절 그때 해에서 돈을 다 땡겼습니다. 물론 뭐 토요타 급발진 사건도 있었지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YF 소나타, K5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땡겼고 그리고 또 한동안 좀 힘들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들었다기보다는 정책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부터 나오는 차들이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이 차들이 지금 보시면 현대차에서 말하는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던 차들이고 전동화 측면에서는 eGMP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은 지금은 이제 다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제일 효자예요? 현대차에서. 지금은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돈 잘 벌려요?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잘 벌리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게 현대차에서는 3세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네. 자체적으로 또 하이브리드 안에서도 보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TMED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또 첫 번째 모델들이 지금 뭐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그랜저 들어가 있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지금 현재 3세대이고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신기술의 첫 번째라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될 겁니다. 올해 말에 출시는 하이브리드요? 되시는데요. 네. 어. 거기에 이제 보면 2.5 하이브리드가 나오거든요. 네. 2.5 리터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이제 토요타 렉서스랑 동급에서 붙을 수가 있게 될 거고 그게 이제 TMED2라고 하는 새로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4세대 하이브리드가 네.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돈 안 돼요 별로? 제네시스가 두 번째 효자예요. 아 그래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렉서스와 토요타는 정말 껍데기만 다른 거고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은데 제네시스랑 현대기아는 좀 달라요. 엔진도 다르고 파워트레인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구동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현대는 다 전륜. 네. 근데 제네시스는 다 후륜입니다. 이게 후륜이 감성이 좋죠. 감성도 좋지만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후륜이. 아. 네. 우리가 아는 벤츠, BMW 다 후륜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네시스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서 오는 승차감의 고급성이 지금 제네시스가 인정을 받게 그쵸. 됐었던 그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언제 나와요? 네. 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좀 취재를 했었지만 원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PHEV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후륜 기반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PHEV는 우리 그러면 접고 완전 전기차로 빨리 넘어갑시다고 하면서 제네시스가 굉장히 빨리 선언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면은 전기차 100% 전환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게 받을 수 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까지도 PHEV와 EREV를 동시에 개발을 하다가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던 거는 이제 우리는 EREV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EREV가 뭐냐면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리고 EV입니다. 네. 일렉트릭 비클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차인데 네. 안에 발전기가 달려있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전기는 내연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PHEV랑 EREV랑 비슷한 느낌 같잖아요. 네. 얘도 충전하고 엔진 달려있고 뭐 그렇게 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PHEV는 엔진이 구동도 합니다. 구동도 해요. 얘가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엔진으로 가는 게 네. PHEV라고 네. 보시면 되고 EREV에 있는 엔진은 변속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에는 역할을 못하고 그 EREV는 오로지 전기 만드는 데만 엔진이 쓰이는 거고. 그렇죠. 순수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 그 ERE 예전에 포장마차에 있던 그 발전기 같이. 네네. 아, 하지만 훨씬 좋은 거죠. 네. 아, 당연히 훨씬 좋겠죠. 아 왜 있잖아. 네, 있죠. 그거. 있잖아요. 네. 야씨 이렇게. 네. 근데 EREV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나왔다가 이게 좀 과도기전 기술이라고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장됐던 기술이긴 한데, 하나 좀 사진 띄워주시면 예전에 BMW의 i3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이 전기차인데 국내에는 없었지만 해외에는 이제 레인지 익스텐디드 모델이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여기 그 끝부분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기름통이고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순수 전기차로서는 차가 작다 보니까 레인지가 얼마 안 나오니 네. 발전기를 돌려서 레인지를 익스텐드 했다, 늘렸다라고 해서 나왔던 차량이고 아, 그럼 EREV 그 뭐 제네시스 나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충전을 통해서 전기차로 가고 네네. 그다음에 발전기로 더 그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서 아, 배터리 용량을 좀 줄이고 네.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 좋은 점은 무게가 가벼워지고 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대략 그 전기로만은 얼마나 가요?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지금 네. 뭐 주행거리는 제네시스 쪽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지금 해외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00~300km 이상 가고요. 200~300km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그냥 이걸로 가는 거고 그렇죠. 조금 급할 때나 아니면 좀 멀리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기름 넣고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보면 중국에서 뭐 1000km 전기차, 2000km 전기차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거 전부 다 EREV입니다.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그래요? 거기 안에 엔진이 발전을 돌려서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2000km를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중국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뭐 BMW, 쉐보레 이런 차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픽업 트럭 하면 우리가 뭐 F150도 있고 아유, 뭐 네. 램 아세요? 혹시? 램? 뭐 있고. 네. 네, 스텔란티스의 램. 여기서도 이제는 EREV를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전기차 수요보다 훨씬 더 성장세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충전기가 많이 안 깔려 있고, 근데 주유소는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름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돌리면서 전기차로 탈 수 있는 거. 이걸로 지금 만드는 게 EREV인데 이 시장은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제네시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략을 할 거다라고 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뭐 다른 차들이 없는 V2L 기능 같은 거 차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네네네. 집에서 쓰거나 뭐 캠핑 가서 쓰거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차별화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 때는 자율주행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통합 제어 시스템 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작년에는 전기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올해는 사실 저는 SDV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SDV보다는 이번에는 EREV와 그리고 이제 재무 상황에 대한 변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EREV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대차가 실제로 많이 팔아야 될 차종에 대한 이야기, 네. 실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이제 재무적인 이야기를 기존보다 많이 했던 이유는 신용평가를 많이 잘 받았던 거 그리고 네. 여기와 함께 인도 시장에 대한 지금 상장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대차 주주들 요즘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아까 박병찬 이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무조건 분기별로 2,5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연간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배당을 지금 뭐 분기 배당하는 주가 생각보다 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중간 배당을 했다가 이제는 분기 배당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2,500원은 기본으로 깔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주겠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주호 기자 오늘 잘 알겠지만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원래는 배당을 줄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마지막 하한선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트리플A를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네. 아주 지금 좋은 재무 구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랑 EREV를 다 내놓는다는 건데 네네. 하이브리드는 전 모델에 다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제가 어제는 네.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어제 그 얘기 안 나왔어요? 안 했는데 아, 네, 아. 제가 취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예.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는 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EREV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있었던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새롭게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 뭐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2026년도부터는 이제 차가 나올 예정이고요. 어... 그때쯤이면 2년도 안 남았죠.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EREV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현대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먼저 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형 SUV급이라고 했거든요. 네. 모델명을 공개를 안 해줘요. 네. 중형 SUV. 그러면 이제 GV70이지 않을까. GV70. 네. 어. 그런 GV90 언제 나와요? GV90은 2026년도 말에 나옵니다. 내년 말에. 네. 내후년 말에. 내후년 말에. 어.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게 그래요. 여러 기술이 다 들어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플랫폼은 EGMP잖아, 현대차가. 근데 그 차세대 플랫폼이 EM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차가 GV90입니다. 네. 그리고 SDV에 대해서 기술 완성이 돼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차도 GV9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GV90은 지금 현대차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GV90이 될 수 있을 걸로 SDV가 보면 뭐였죠?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죠.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네. 차. 쉽게 생각하면 테슬라 같은 차인데 테슬라도 완벽한 SDV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포티투다 송창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한 서드파티 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은 내년 네. 정도면은 개발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2026년도 때 아마 그 뭐 시범카 같은 게 나오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네. GV90에 나오면서 본격적인 SDV로 좀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어제 계획 발표한 대로 2030년까지 555만 대, 그 다음에 네. 200만 대 전기차를 하게 되면 글로벌 3위입니까? 지금도 글로벌 3위고 네. 계속해서 글로벌 3위인데 현대차는 제 생각엔 지금 자체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을 넘는 걸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판매가 한 600만 대 네, 넘거든요. 네. 자체 브랜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아우디 같은 거 빼고. 네, 아우디, 포르쉐 다 빼고 네. 폭스바겐 브랜드로만 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555만 대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를 한 거는 이제는 폭스바겐을 넘어서 브랜드 순위에선 토요타 다음에 이제 2등을 좀 목표로 한 걸로 보이고요. 폭스바겐을 넘겠다라는 걸 약간 우회적으로 저는 네, 선언을 한 걸로 봐요. 작년 판매가 421만 대였거든요. 그러면 555만 대를 하려면 120만 대 이상 가야 돼요. 네. 이게 연평균 한 6% 7% 지금 성장을 해야 되고 네. 지금 한 6년 동안에 31% 성장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판매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그걸 위한 공장이 인도인 겁니까? 인도도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네. HMGMA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장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사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네. 하나고 네. 그리고 성장성이 가장 큰 차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는 잘 팔고 있었는데 네. PHEV 쪽에서는 약간 기술이 조금 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EREV로 메워서 가겠다라고 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PHEV와 EREV 쪽에서 EREV로 선택했던 거는 네. PHEV는 좀 더 내연기관에 가까운데 EREV는 진짜 전기차에 좀 더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네. 다음번 페이지로 넘어가서 완전 전동화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한 기술이다라고 지금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에 대한 뭐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배터리 있었어요? 화재 언급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아직 생산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안산에도 의왕에도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안산 쪽에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는 현대차가 배터리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거에 뭐 의미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현대차가 배터리를 잘 알아야지만 뭐 협상력도 좋죠. 당연히 협상도 좋지만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배터리 셀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셀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걸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갈 때 흔히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이 부분을 지금 대학들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면은 네. 이제 셀 업체로부터 조금은 자유도도 높일 수 있고 협상력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BMS입니다. BMS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LG엔솔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2005년도부터 하이브리드를 했어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도 이제 2010년도 전부터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BMS 관련돼서 자체적인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케미칼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고도화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벤츠 화재 이후에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BMS가 상시적으로 배터리를 감지를 하고 네.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도 화재가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바로 센터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도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글로벌리 몇 개 없어요. 아마 네, 테슬라가 네,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GM이 지금 온스타라고 하는 걸 그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뭐 조금은 앞서가는 걸 계속 뭐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벤츠 화재 때는 그게 꺼져 있었죠. 시동을 끄니까 그것조차 꺼져 있었죠. 페러시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이제 BMS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마 알림 같은 게 안 갈은 걸로 알고 배터리 있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사실 전기차가 꺼져 있어도 BMS는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돌면서 배터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전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완전 방전이 돼버리면 못 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다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BMS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설계가 아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베스터데이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다녀오셔서 거기서 했던 뭐 여러 주요 메시지들 좀 정리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오늘은 이 정도 듣고요. 근데 뭐 주요 메시지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PHEV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거의 약간 약한 점을 우리는 EREV로 좀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이걸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디테일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몇 대를 더 생산할 건지 어디에서 생산할 건지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는 그 돈 들어가는 거 다 계산해서 야 너희는 A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되게 잘 평가받았다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이해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다녀오신 류종훈 기자의 인터뷰가 좀 있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빨리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